이 질문은 약간 민감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 투자를 하시고 계시는지 스스로 평가하시기에 나의 부동산 투자에 점수를 주신다면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뭐 1배 정도 수익은 났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기회는 온다 쏜톡 머니투데이 방송 기승집당 채널의 김성무 PD입니다. 바닥론이 잠시 떠올랐던 시장은 다시 하락 매물이 쏟아지면서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신통기획과 일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 등으로 구도심 재건축에 대한 관심도 서서히 살아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투자하면 보통 아파트 매매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투자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주택 조합 등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일반 분양보다 불확실성이 큰 사업인 만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부동산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 독보적인 전문성과 인지도를 가지고 계신 전문가 한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아마 3프로나 이런 다른 비슷한 채널에서 만나 뵈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변호사님은 법무법인 신목의 대표 변호사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전문 변호사십니다. 법무법인 신목의 김예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특정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 호칭을 사용하려면 일정 이상의 수임 실적과 경력을 갖추고 또 변협에서 이렇게 또 심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부동산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게 되신 계기랄까? 그런 동기가 특별히 있으셨는지 일단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좀 우연인 면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변호사를 시작할 때 일했던 곳이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전문 로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관심이 생기고 또 잘하는 분야가 되고 하다 보니까 최근까지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전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이 질문은 약간 민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부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시니까 직접 부동산 투자를 하시고 계시는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네. 만약에 하신다면 스스로 평가하시기에 나의 부동산 투자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동산 관련해서 사실 관심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리고 저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군데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좀 좋은 구역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자금 여력이 있으면 조금 투자도 하고 주변에 추천도 드리고 그런 일들이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그 사실 한 차례 굉장히 경기가 좋았다가 최근에는 좀 침체기죠. 그래서 일단은 저도 지금 자금을 확보하고 좀 기다리는 상황이라서 제 부동산 투자 점수를 보자면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그래도 2년 정도 내에 한 그 뭐 7, 8배 정도 수익은 났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2년 동안 7, 8배. 네. 근데 이제 물론 저는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비교적 이제 소액으로 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최근 그러니까 하락기 접어들기 전에 호황기 때 꽤 큰 수익을 그러니까 비율상 네, 그때 이제 팔고 나왔습니다. 정말 지금 많은 어떤 저희 시청자들이 부러워할 가장 부러워할 멘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더욱 시청자들이 집중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법정 용어 때문에 사실 거리감을 좀 느끼는 시청자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최대한 쉽게 풀어서 부동산 전반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최근 일기 신도시나 신통기획 등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적 이슈의 최전선에 계신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 최근 이쪽 시장에 대한 느낌은 어떠신가요? 이제 기존에는 사실 재건축이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이기는 해요. 그래서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제 조금 재건축 재개발 시장도 많이 침체돼 있었는데 요즘 좀 활기를 띄어가고 있는 양상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일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장 이제 핵심은 용적률 완화죠. 그래서 최대 뭐 500%까지 용적률 주겠다. 근데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이제 용적률이 200% 정도 될 정도로 그래서 이게 재건축 수익성이 안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용적률 인센티브 주지 않으면 사실상 재건축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는 뭐 1:1 재건축으로 해서 추가 분담금 많이 납부하시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으로 선회한 단지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사실 이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마냥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변 단지에 뭐 일조 침해라던가 그리고 닭장 아파트 같은 외관이 또 형성이 될 수가 있고 또 이게 그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공기여 비율이나 분명히 이런 것들이 좀 요구가 될 거라서 이제 그 일부 그 일기 신도시 평촌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그냥 고급 단지로 가고 싶다라고 해서 별로 반기지 않는 곳도 있어요, 심지어. 아, 그렇군요. 네, 그렇고 그리고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이제 신반포 2차가 신통기획안이 나오면서 이제 약간 핫해졌죠. 그래서 이게 그 굉장히 그 강남 재건축 단지들도 관심을 많이 갖다가 철회를 많이 했던 거는 사실 이게 처음에 서울시에서 홍보할 때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인데 속도를 좀 빨리 해주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공공기여 비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강남 재건축 단지들 뭐 신반포 4차나 처음으로 이제 그 선정이 됐던 송파한양 2차 이런 데들도 다 철회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좀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최근에 기획 방식이 아니라 그 자문 방식으로 해서 좀 그 소유자들의 자율성을 높여주거나 그리고 기부 체납 비율도 좀 낮춰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저도 이거 관련해서 들었던 게 그 일기 신도시 중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재건축이 힘들 것 같으니까 리모델링으로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분위기가 2021년까지 형성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순간 이 어떤 재정비 계획 발표되면서 이제 또 조합끼리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이게 그 리모델링으로밖에 거의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많이 받지 못하는 곳들이 되게 많을 거기 때문에 리모델링과 투트랙으로 가야 될 거고 지금 일기 신도시 특별법 안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늘릴 수 있는 세대수 비율이 15% 이내거든요. 이걸 한 30% 정도까지 조정을 해줘서 수익성을 좀 좋게 해준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리모델링 절차가 훨씬 간소하거든요. 재건축보다. 그래서 분당의 뭐 느티마을 3, 4단지 이런 곳들도 그 용적률 상으로 봤을 때는 180% 정도 되기 때문에 재건축 가능하거든요. 이런 데도 지금 빨리 진행하려고 리모델링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그 권리변동 총회까지 마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속도라던가 뭐 여러 가지 수익성 면을 따져서 양쪽에 이제 더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용적률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까지 종상향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서 분당이나 일산 같은 그 일기 신도시 경우 1.5배에서 2배까지 가구 수가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괌이라도 문제지만 아까 말씀하신 뭐 닭장 아파트, 뭐 인구 격감을 앞두고 있는 시대에 과연 그런 식의 재건축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변호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근데 실제로 이제 단지별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나 뭐 신통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하면 좀 유리한 단지들이 있는 반면에 또 아닌 곳들도 있거든요. 사실 신통기획만 하더라도 이게 그 가장 요지는 정비구역 지정까지의 기간을 줄여주고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 주는 건데 실제로 송파한양 2차 아파트 여기가 이제 신통기획 재건축 1호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철회를 했던 이유는 여기가 이제 그 공항 때문에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데요.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는 조합 설립 인가가 이미 2020년 11월에 났거든요. 그럼 정비구역 지정이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단지별로 좀 달라질 것 같고 일기 신도시 특별법도 마찬가지로 이제 역세권의 용적률이 좀 좋다. 이런 데들은 뭐 재건축으로 진행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주변 단지랑 일조 침해나 이런 것들도 고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입지에 따라서는 사실 일기 신도시도 다 같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삼본이나 뭐 그 일산이나 이런 쪽은 좀 용적률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이제 공공기여 비율을 좀 높여도 될 것 같은데 분당이나 이런 쪽은 또 그렇게 원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좀 그 무조건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나 신통기획 적용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해 보자면 그러니까 그 지역별로 같은 일기 신도시라고 해도 당연히 뭐 분당과 일산이 다른 만큼 되게 그 지역별 그리고 단지별로 입지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큰 수혜가 되는 데가 있고 뭐 원치 않는 곳도 있을 수 있고 좀 옥석 가리기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최근 출연하신 영상 중에 1:1 재건축으로 가는 흐름을 언급하신 영상이 좀 인상이 깊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값을 상승시킨 원동력 중 하나가 이런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가구를 통해서 생기는 사업성이 아니었나 싶은데 근데 서울에는 이미 대다수 아파트 용적률이 200% 뭐 이상으로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낡은 집이 언젠가는 새로 지어져야 된다. 이거를 뭐 부정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근데 이제 1:1 재건축이라는 건 사실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기에 좀 낯선 개념이다 보니까 이런 시대가 1:1 재건축이 보편화되는 시대가 올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런 변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보편화되기는 좀 어렵죠.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분양 수익이 없으면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상계동 재건축 그 구역에서 이제 1대1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죠. 추가 분담금 부담할 여력 자체가 별로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한적으로 가능한 곳은 사실 입지가 좋은 강남이라던가 좀 시세 차익 많이 누리실 수 있는 새 아파트가 됨으로써 네네. 그런 부분들일 텐데 이제 그 강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1대1 재건축을 또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이 되면서 이게 재건축 부담금이 막 몇 억씩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단지라도 고급화하고 1대1 재건축 통해서 그냥 비용을 차라리 늘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1대1 재건축은 원칙적으로는 원래 기부채납 비율이 없어요. 그래서 임대주택이나 이런 거 안 지어도 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시 조례 같은 데는 한강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또 임대주택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조금 공급을 하셔야 될 수도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하셨을 때는 좀 입지가 훌륭한 거, 강남이라던가 뭐 한강변이라던가 이런 데는 또 1대1 재건축이 가능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추가 분담금을 충분히 그 부담할 여력이 되시고 또 이제 그 새 아파트가 됨으로써 시세 차익을 좀 많이 누릴 수 있으면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시더라도 새 아파트 짓는 게 투자 가치 면에서는 좋기 때문에 그 외에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상계 주공 5단지 이런 쪽만 하더라도 거기가 대지 지분율로 봤을 때 거의 100%에 가깝고 용적률도 150%대거든요. 그럼 사실 수익성 되게 좋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데 문제가 뭐냐면 13평짜리 소형평형 단일평형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 분양 세대 자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조합원 분양분을 24평, 뭐 34평 이렇게 늘리다 보면 추가 분담금이 뭐 8사형 받으면 거의 4억에서 5억 나온다라고 해서 이거 가지고도 논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추가 분담금을 좀 부담할 여력이 있는 곳 이런 곳들에서는 활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요즘 추가 분담금 이슈도 굉장히 커져가지고 이게 투자했을 시점보다 훨씬 높아지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 노리고 투자한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부담이 커질 줄은 예상을 못했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예. 그 부산의 한 모 재개발 구역에서 지금 평당 공사비 900만 원 제한됐거든요. 900만 원대. 네. 서울도 아니고 부산이에요. 서울에서는 900만 원대로 공사 시작하는 데도 몇 군데 있어요, 벌써. 그렇고 얼마 전에 신반포 2차 이제 그 신통기획안에 보면 그 긴급 설명회를 열었거든요. 왜냐면은 당시에 이제 공사비를 평당 지금 750만 원으로 잡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신반포 2차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요즘에 공사비 같은 것들이 많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추가 분담금이 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오는 경향은 있어요. 분양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정부가 4월 7일에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해제함에 따라서 분양권 거래 활성화로 시장 반등을 좀 기대하는 시선이 좀 생겼어요. 네. 변호사님을 모신 만큼 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분양권을 거래할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네, 먼저 표지님. 그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해서 이게 완화가 되니까 사실 분양권 거래가 늘긴 늘었거든요. 네.